이런 거 얘기하고 이제 가셨는데 이 목사님도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참 요즘 교회하기가 너무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목사님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난제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김영호 목사님이 올려놓은 대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우리 자립방에 지금 그 한 55명이 그 지금 벌써 3개월째 아주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배워서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실 분들이 지금 사업을 이제 저한테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을 배워서 자기 교회 청년들을 전부 다 스타트업 강사로 키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방에서만큼은 요 몇 개 과목 안 되니까 한 열 몇 개 과목 안 되니까 한 십몇 주 이렇게 좀 들으시고 메모도 좀 하시고 나중에 제가 이것을 교재 비슷하게 메모리를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저는 이게 팬데믹 시대에 선교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남들이 뭐 최용섭이 욕을 하든 말든 저는 그런 거 절대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제가 왜 개의치 않냐면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 제가 물론 지금 속해 있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한국 교회 지금까지 신세진 적도 없고 제가 우리 속해 있는 뭐 어떤 선교회에서 제가 뭐 신세진 적도 없고 도와줬으면 도와줬고 퍼줬으면 퍼줬지 그럴 때는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비판적입니다. 예. 어떤 것에 대해 비판적이냐면 좌우지간 목회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전부 다 적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은. 예.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지금은 팬데믹 시대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은 비즈니스 현장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 있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제자들도 비즈니스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진짜 비즈니스 하나 도움 받고 싶어도 성경적 비즈니스, 선교적 비즈니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사실 받을 데가 없어요. 받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 실업인들이죠. 진짜 어디 가서 크리스찬의 경영 마인드의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받을 데가 없어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비즈니스 얘기 못하게 하니까, 예, 못하게 하니까, 예. 선교 많이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문은 두들겨야 되겠다. 지금 뭐 5년째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두들기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장로들 우리 사업하는 신분들 와서 비즈니스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늘 여기 자료를 못 열어가지고 이거 참 그런데 여기에 이게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공유가 되나요? 네, 이미 됐습니다. 네. 지금 공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잠깐만요. 다른 분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하시고 자 오늘 제가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또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창업할 때 필요한 거 잠깐 얘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할 때 필요한 거,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 진짜 이 창업할 때 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창업할 때.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이 됐던 넌 크리스찬 됐던 창업할 때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남보다 빨리 먼저 회사를 오픈해야 되고 남보다 빨리 먼저 온라인에 제품 올려야 되고 남보다 빨리 먼저 홍보해야 되고 남보다 빨리 먼저 구글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어디든 먼저 빨리 올려야 되고 이게 너무 급해요.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아무리 급해도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라라고 이게 창업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체 창업의 목표 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창업
목표 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점에 오픈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정이 구체적이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짜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100명이 창업하면 95명이 망하거든요. 100명이 창업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창업 훈련을 시켜주면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아니 왜 너희들 크리스찬일수록 이거 더 중요시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창업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돈도 벌게 해줄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 청년들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그래 그들한테 목사가 선교사가 그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 3개월에서 1년 가정 가는 애들을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든 넌 크리스찬이 됐든 간에 이 스타트업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정. 예, 일정. 예.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비의 시작이죠. 언제 준비를 해서 언제 오프닝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일컬어서 타임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임테이블. 이게 타임테이블이 일정한 수순에 의해서 전부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축구장 오늘도 뭐 축구장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축구장 공사를 어떻게 일전에 그렇게 끝냈냐고. 그 사실이냐고. 아,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냐고. 365일에서 열을 빨리 끝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검색하니까 나오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 제가 딱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 세 분이 이면수 목사님하고 또 두 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365일 중에 355일에 공사 끝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355일 만에 공사 끝났죠. 32,000명 축구장 공사를. 예. 아무튼 그것도 엄청난 큰 돈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제 사무실 벽에 타임테이블이 하루에 24시간 시간 단위로 360일 타임테이블이 붙어 있어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정, 그 계획에 맞춰서 디테일한 이런 그 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런 일정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테이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나중에 이제 그 책이 들 때 뭐 다 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창업에 준비한 게 뭐냐면 창업 일정 관리를 할 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일정을 이제 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창업할 때 필요한 것의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창업 중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여러 군데 쫓아다니는 애로사항도 있고요. 아이템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요. 재정적인 애로사항도 있고요. 뭐 옆에 사람에서 반대하는 애로사항. 아, 너 그거 하면 실패야. 너 그렇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애로사항 가운데 진행하면서 무엇이냐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불안해? 아, 저 아이템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할까 말까? 저 아이템을 선정을 할까 만들까? 제대로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부담감을 좀 이게 뭐 디자인을 바꿨다든지 케이스를 디자인을 약간 바꿨다든지 제품의 어떤 저기를 바꿨다든지 홍보의 방법을 바꿨다든지 하면 또 마음의 어떤 때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이런 마음의 상태들, 창업의 애로사항이나 깨달음이나 마음의 상태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록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창업을 할 사람에게는 무조건 노트가 몇 권이 있어야 된다. 노트에 못 적으면 핸드폰을 음성으로도 기록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이런 걸 기르고 다니면 잘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또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창업할 때 메모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깨알처럼. 아주.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과정이 되고 나면 무슨 문제가 또 나오냐면 창업 준비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업 준비하는데 마이크 다 켜시고요. 마이크 다 열어놓으세요. 마이크 좀 다 열어놓으시고. 네. 돈이 자, 필요합니다. 예? 돈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예. 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교통비도 들어가고 식대도 들어가고 뭐도 하고 뭐 하고 뭐 이 많은 개인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그 하는 중에 재정에 관련 사항을 꼭 기록을 해요. 재정에 관련 사항. 예. 저는 이걸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A라는 학생이 저희 창업센터에 강의를 들어오러 오면 질문을 해요. 오늘 하루 종일 쓴 돈이 어디 썼는지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예. 예. 근데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이, 뭐 그거요. 그냥 내 주머니 있는 돈으로 해요. 내가 그냥 내 카드 갖고 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벌써 그 표정에 앞으로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딱 이미 읽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업하면서 지출드는 지출, 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입? 뭐 부모님이 용돈을 준다든지, 친구들이 뭐 사업에 보태쓰라고 한다든지, 정부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창업센터로부터 뭐 브로시의 제작 뭐 저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재정적인 들어온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기록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절대 창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꼼꼼하게 하니까요. 왜 재정을 기록하게 하게끔 만드냐면 억지로라도 기록하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꼼꼼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꼼꼼함을. 근데 이 재정은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김혜영 선생님 돈을 싫어하시는 거냐? 아이, 그러면 돈을 싫어하시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돈을 싫어할 때도 있고 돈을 네. 좋아할 때도 있고. 야. 돈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예, 돈이 왼수지요. 예. 예. 근데 왼수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이래요. 저는 뭐 얘기했지만 제가 엄청난 이 실패의 경험이 있을 때 좌우지간 내가 실패한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돈은 내가 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의 사업 대상이 누굽니까? 무슬림들이잖아요. 아니, 무슬림들이 지들은 사람들 좋아하고 뭐 나누기 좋아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제가 물건 팔러 가면은 인간 대접 안 해주고 서러움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다 벌어서 뺏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써야 되겠다. 왜? 이 돈은 누가 주신 거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돈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강해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이크 다 켜놓으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이 돈 관리를 잘 못해서 세상에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지 잘난 척 더럽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을 끌어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훈련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기록하고 저희 센터에 올 때마다 그 재정 기록한 걸 확인을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됐으면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킵니다. 이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창업을 하려면 컨텐츠가 됐든
무형의 유형의 컨텐츠가 됐던 아이템이 됐던 그러면 이제 제품이 되겠죠. 제품. 예. 이 제품에 대해서 원가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원가가. 예. 그런데 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원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원가 파악이 잘 되면 본인의 마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 제품의 최소의 마진이 자영업자는 30%가 마진이 돼야 되고요. 예,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회사죠, 법인 회사는 최소 10%에서 20% 마진이 돼야 되고요. 대기업은 최소 아무리 적어도 8% 마진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창업자들이 마진이 이윤 폭이 30%가 안 되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냥 개인 혼자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개인 혼자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마진이 30%가 붙어야 돼?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30%가 되고 개인 사업자가 8%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개인은 자기 혼자 사업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가용된 시간은 모든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24시간도 투자합니다. 어떤 때는 8시간만 투자하지만 근데 창업 스타트업 하는 사람 치고 8시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이 스타트업 시간에 전부 다 개인 투자합니다. 네. 그럴 때는 인적, 심적, 정적인 것을 다 그 마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 마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가 제조율이 30% 이상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개인 온라인 쇼핑몰을 하든 개인이 사업하는 보면 원가율이 4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원가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 30% 이하로 제조 원가를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 모르니까 뭐 답을 못하는 건데. 원자재 가격 그리고 네. 인건비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인건비, 재료비, 기타 제조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다 발품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쫓아다녀야 되고 발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장품을 만든다. 화장품의 원재료 어떤 그 화장품의 아이템이 있어서 이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본인이 직접 화장품 만들지 못하잖아요. 네. 본인이 여러 가지 레시피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솔루션을 만드는 거지 이걸 본인이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을 생산해 주는 한국에 화장품을 생산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천 남동공단이라든지 한국의 콜마라든지 한국의 콜마는 한국의 콜마 아시죠? 콜마는 1,000만 원부터 생산을 해줍니다. 1,000만 원부터. 예. 최소 단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부터 가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제조 의뢰서를 제출을 하면 1,000만 원 이상부터 만들어 줍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세소한 것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 해서 전부 다 원가를 뽑고 또 뽑고 해서 최소한의 3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 다른 회사하고 제조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25%로 제조 원가가 들어갔는데 나는 30%가 들어갔다. 벌써 5% 밀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면 발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곳을 곳곳에 쫓아다니고 그 회사의 경력과 이력과 그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그 회사에서 제품에 제대로 만들어주는 건지 그 연구소라든지 그 화학실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걸 알고 쫓아다니려면 진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 책정에서 성공하면 제가 3번씩 얘기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 책정에서 성공하면 이 창업의 50%는 창업의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찬주 선교사님도 책을 출판하고 저한테 이제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뭐 전부 다 읽어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 이찬주 선교사님도 아마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여러 출판사들을 아마 알아봤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을 10권을 출간을 하고, 한 권은 제 출판사에서 제가 출판하고 나머지 9권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최용섭 이야기는 2,500만 원 주고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달라는 대로 이제 줬어요. 예. 나중에 그것을 최용섭 이야기를 출간하고 나서 우리 교회 출판사에서 나한테 아주 그냥 바가지를 씌워도 한참 바가지를 씌웠구나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데 출판사에 2,500권을 출판할 걸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1,500만 원이면 속된 말로 뭐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 있는 출판사가 저한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출간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출판사를 많은 곳에 쫓아다닙니다. 출판사 다니면서 당신은 이렇게 이 페이지가 어렵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얼마에 출판해주고 작가 원고비는 어떻게 해주고 만약에 내 자비를 출간하면 얼마고 출판사를 몇 군데 다닙니다. 제가 그 선교 아름다운 동행 그 책도 예형 커뮤니케이션을 출간했는데요. 여러 출판사를 다녔어요. 예. 근데 다른 데보다도 거기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예형 커뮤니케이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님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같이 팔죠. 같이 팔아주면 이거 2,000권 다 팔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무슨 뭐 작가지 무슨 뭐 책장사인가? 예? 그러고 이제 어쨌든 거기서 출간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발품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창업 아이템과 관련해서 원가 책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원가를 전략하는 거, 원가를 하는 것도 뭐냐면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품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요. 5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째에 왔는데요. 이제 5번째 중요한 것은 이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커피숍을 오픈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다음에 한 1년 동안 준비하고 시장 조사하고 뭐 간판 달고 뭐 커피 도구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커피 바리스타도 배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커피숍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오픈을 했으면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1,000만 원을 원가는 뽑아야 되잖아요. 원가는. 자, 원가를 몇 달에 뽑을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씩 하면 5달. 5달 뒤에 내가 그때부터 수익을 발생해야겠다라는 수익 타겟점을 세워야 됩니다. 네, 수익 타겟점을.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이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음이 해줄 수도요. 이제 이 뒤에 이거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수익을 손익분기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손익분기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게임 해보시나요? 게임. 잠깐이라도 뭐 이렇게 블록 맞추기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보시나요? 경험은 있으신가요? 예. 근데 쉽게 안 되죠? 예, 쉽게 저는 뭐 이렇게 뭐 게임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지만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보면 젊은이가 됐든 나이 드신 사람이 됐든 유튜브 아니면 그 뭐 블록 맞추기 게임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예. 이 손익분기점도 게임과 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이걸 분기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고정비도 나가겠죠. 고정비라고 하면 뭐 재료비, 뭐 거기 들어가는 뭐 전기세, 뭐 이제 뭐 인건비는 이제 1인 혼자 하는 커피숍이라 해서 인건비는 안 나겠죠.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갑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나서 순이익분기점, 아까 투자한비 1,000만 원을 뽑고 다 해서 뽑았을 때 순이익분기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 내가 6개월 뒤에 하겠다, 1년 뒤에 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 두면 사업에, 창업에 이제 좀 엔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제 부하가 돼서 이제 돌아갈 수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분기점이 파악이 되면 여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창업 후. 지금 이것은 아직 이제 전부 다 도표상입니다. 도표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지금. 지금 아직 창업한 상태가 아니고 창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업할 때 필요한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창업 후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럼 내가 지금 6개월 뒤에 1년 뒤에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창업센터에서 창업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창업을 할 것인데 그때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 중요하잖아요. 예? 내가 커피숍을 오픈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뭐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겠어요?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그렇죠. 지인이죠. 부모, 형제, 지인. 부모한테 얘기하겠죠. 아, 내가 뭐 그동안 창업훈련 받고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커피숍 이렇게 해서 오픈됐을 때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지인들한테, 인맥한테 그게 제일 먼저 홍보가 돼야 되겠죠. 예.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통해서 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홍보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 자리방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SNS 홍보를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현재 그 페이스북에 거기가 이제 5,000명 이상은 친구가 안 되잖아요. 제가 현재 지금 한 4,9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물론 4,900명의 친구가 제가 매일 글을 쓰는데 글을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뭐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뭐 그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다 보이죠. 예. 근데 제가 타겟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저의 친구인 4,900명한테 저는 전혀 타겟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4,900명이 가지고 있는 또 친구들 있죠.
있잖아요. 4,900명. 4,900명이 어떤 보면 어떤 사람 뭐 3,000명, 어떤 사람 2,000명, 어떤 사람 뭐 2명, 어떤 사람 10명, 어떤 사람 200명, 어떤 사람 800명. 4,500, 900명은 저는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4,900명에 또 속해 있는 거기에 팔로워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게 타겟인 거예요, 저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4,900명하고 연관된 사람들한테 정보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 하루에 페이스북에서 하루에 2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하루에 2시간. 예. 2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2시간. 예.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투자하면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2시간씩 3개월 페이스북에서 미친 듯이 살아야 된다. 미친 듯이. 그러면 3개월 안에 최소 10만 명의 타깃 고객, 가상 고객은 생긴다. 근데 사실 페이스북에서 하루에 2시간씩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저도 아침 8시 반에 아침마다 꼭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을 딱 그 스트리보드에 글을 올려놓고 제가 지금 한 250번째 글을 월부터 토요일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예, 것이라는 주제로 올리는데 글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거기 이제 저다 뭐 글을 보고 뭐 이렇게 쓴 거 그거 보고 그다음에 콕 집어주는 거 뭐 그거 있고 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딱 글을 올리는데 1분 그것 보는데 한 2분 그리고 한 2분 뒤에 페이스북에서 나옵니다. 그게 하루 전부 다예요. 네, 네. 다른 사람도 역시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해서 거기서 어떤 고객을 창출한다고 하면 최소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서 10만여 명 이상의 타깃 고객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창업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요즘 전부 젊은이들이 뭐 전체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전부 다 검색하고 찾아다닙니다. 어디? 거기 좋대? 거기 좋대? 거기 좋대? 거기 좋대? 응?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어디가 좋다고 하면 거리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거리는 10km가 됐든 20km가 됐든 100km가 됐든 거기가 좋다고 하면 거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을 활용한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창업에서 홍보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온라인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고려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한때 한국에 뭐 블로그 카페가 한 10년 전만 해도 뭐 한 5년 전만 해도 뭐 블로그가 뭐 돈을 벌어주고 뭐 어쩌고 좀 카페에서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블로그 카페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별로 메리트 없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째 맞죠? 예. 네, 7번째 맞죠? 7번째. 예, 맞습니다. 네, 7번째. 자, 이제 홍보할 계획도 다 세웠어요. 뭐 유튜브가 됐던, 뭐 페이스북이 됐던, SNS가 됐던, 뭐 온라인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이제 다 이제 홍보됐습니다. 자, 7번째는 회사 이름, 컴퍼니 네이밍 또는 브랜드 네이밍 또는 상표 네이밍 이것을 짓는다고 해야 되나요?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회사 이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회사 제품의 이름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잠깐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 창업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근데 도대체 저 이름을 어디서 따왔나? 에? 그러면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어를 찾고 이탈리아를 찾고 프랑스어를 찾고 스페인어를 찾고
에스파니아를 찾고 히브리어를 찾고 라틴어를 찾고 헬라어를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칩니다. 어려워. 물론 본인들은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여기서 회사 이름이나 제품 이름은 한 번 얘기해서 기억이 돼야 됩니다. 네. 한 번 얘기해서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품, 그런 회사의 이름은 백날 얘기해줘도 백날 얘기해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이게 뭐 한국말도 아니고 이게. 예?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컴퍼니 이름이 너무 멋지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한마디로 미련한 짓입니다. 회사를 기억해주는 고객이 중요한 거지. 자기 회사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 입에만 달려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고 인상 좋고 인상에 남는 이런 이름이 회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업할 때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름 재우는 거 보면 벌써 망할 징조가 이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벌써 회사 이름 보면요 망할 징조가 다 있어요. 아니 순수한 한국말로 지면 뭐 어디 덧납니까? 그럼 기억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름 기억하기 좋은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요. 어떤 회사일까요? 삼성? 네, 삼성. 무슨 뜻이 있어요? 별 3개예요?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 환호하잖아요. 그 삼성 이름에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응? 삼성은요, 아마존 같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A에서부터 Z까지, A에서 Z 화살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신속하게 배달해 준다. 근데 삼성 보세요. 뭐 있어요, 그거. 그냥 파란 이 타원형에다가 그냥 영어로 삼성이라고 써 있는 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요. 근데 그 삼성이, 그 별것 같지도 않은 그 삼성이, 그 회사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기여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 자산이요, 뭐 850조인가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 재산보다 많아요. 근데 뭐 거기다가 뭐 어려운 일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회사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을 쉽고 기억하기 좋고 고객이 접근하기 좋게끔 하면 그로 인해서 회사의 브랜드는 커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름을 만들 때는 본인이 노력하고 뭐 사전을 뒤지고 온갖 인터넷 뒤져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그 회사 이름이 있고 제품의 브랜드 네이밍이 만들어지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한국 뭐 모든 회사들이 다 하는 게 있잖아요. 조직. 뭐가 필요할까요? 판촉 조직. 예? 영업, 빨리. 인프라 뭐가 필요할까요? 또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럼 계속 얘기해 보세요. 회사 로고요, 로고. 네, 네, 철학을 담은. 그렇죠. 자, 회사 로고 필요하죠. 로고로 뭐라 그러죠? CI라 그러죠. Corporate Identity. 예,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나와야 CI가 나와야 뭘 만들 수 있죠? 명함도 만들 수 있고 브로시도 만들 수도 있고 카탈로그도 만들 수 있고 인터넷도 만들 수 있죠. 예. 이 CI 작업 이런 것들은 본인이 연필로 구상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디자이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디스플레이 계속 레이아웃 만들고 계속 조정을 하면서 회사의 성격과 회사에 나아갈 방향, 회사가 주고자 하는 그 제품의 이미지하고 맞게끔 CI를 만드는 겁니다. 자, CI가 나오면 이제 브랜드가 나와야 되겠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런데 BI라고 그럽니다. 그 상품에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로고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CI 안에 로고도 다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만들까요? 그 다음에 다 이게 됐으면 CI와 BI가 다 됐으면 무엇을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브러셔. PR 브러셔. 명암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네, 이때. 명암하고 네, 브러셔. 명암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명암도 뭐 이제 명암도 이제 뭐 명암마다 다 개성이 있고 그 회사의 정체성이라든지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게 명암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CI나 BI가 이제 명암에 뭐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오늘 오신 분들한테도 제 사무실인데도 명함을 안 드렸어요. 예, 명함을 안 드렸는데 명함을 왜 안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아 근데 명함 케이스 옆에 있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명함 못 줍니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명함 주시지 뭐 이렇게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명함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명함을 택배로. 그랬더니 명함이 어떻게 생겼길래 택배로 보내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저는 명함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거 기다리겠다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명함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저분들 뭐 그때 그냥 딱 주머니 집어넣고 말 텐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명함이 이제 만들어지면요. 명함이 만들어지면 그때 또 그 다음에 뭐 만들까요? 회사의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만들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CI와 이제 BI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의 이름에 상충되는 도메인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되겠죠. 뭐 컴이라든지 뭐 비즈라든지 뭐 아니면 뭐 넷으로 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그 도메인을 이제 선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7번째 이런 회사의 이름을 짓고 제품의 이름,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이제 거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회사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제품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그냥 머리로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말고 이 절차를 노트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죠.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 사업이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 또 회사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예산을 단축시켜주고 전에는 내가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1년이 걸렸으면 이러한 과정을 다 기록하겠으면 또 한 번의 회사를 하는데 도전을 하게 되면 6개월을 단축한다든지 뭐 9개월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료와 재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관하고 기록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이 VI CI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의뢰해 갔더니 내 친구가 포토샵 잘하는 애야. 그래 내가 회사 하나 하겠더니 이렇게 대충 아이템 잡아주고 아웃라인 잡았더니 만들어줬어. 그럼 가져왔죠. 그럼 그거 기록 안 해놓으면 내 것이 아니고 그 친구 것이 되는 거죠. 저장을 해 자기 컴퓨터에. 이 과정 하나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해서 구상이 나왔고 어떻게 이것을 스케치를 했고 이 어떻게 해서 CI가 완성이 되는지 이런 과정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산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 7가지가 지금 말한 이 7가지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7가지가. 이것을 무시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면 창업이 성공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창업을 성공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이 한국의 가치학회
가치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가치학회라는 데가 그 회장님이신데 이 일을 한 2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보통 하루에 3건 정도의 뭐 회사가 생겼다든지 제품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컨설팅을 들어온답니다. 들어올 때마다 늘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런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씨알 데리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어떤 게 씨알 데리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회장님 뭐 잘 아시면서 물어보시냐고, 창업 강사가 뭘 알아서 아시면서 물어보냐고. 그래도 한번 얘기 제가 해주라고 그랬는데 준비 없이 그냥 아이템만 가지고 온다는 거죠. 준비 안 되고 이런 절차 없이.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한 7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각색을 하시고 7가지의 시나리오를 붙여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자들한테 그걸 7가지를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7가지를 가르쳐 주면 이 스타트업 교육이라는 게 스타트업 강사라는 게 별거 없어요. 예. 강사한테 들은 것을 그대로 각색하고 붙이고 디자인하고 뭐 원고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을 위해 늘 해야 하는 것이 있겠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구만. 창업을 위해서도요, 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업하는 것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업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예. 전 세계 글로벌 리더 100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창업은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저 최용섭이 늘 얘기합니다. 창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창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다 창업을 하죠. 다 창업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도 2년 동안 강의 듣고도 창업을 합니다. 중간에 창업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뭐 3개월 돼가지고 창업하고 6개월 돼서 창업하고 이게 제 말을 듣고 2년 뒤에 창업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들한테 그럽니다. 창업하지 말라 했더니 창업했네. 에이그 저 원수들. 제가 이제 늘 이제 그러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 리더 CEO들이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 들어가는 CEO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창업을 하지 마라. 절대 창업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절대 창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 안 된 창업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창업은 하되 준비 안 된 창업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교육을 물려주실 때 제가 그때 안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받아야 됐는데 나도 교회 담임 목사 쓰고 싶어가지고 명함에 주부에다 담임 목사 최용섭이 이름 넣어가지고 넣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넘겨준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언제 줄 거예요? 목사님 언제 넘겨줄 거예요? 강단 언제 줄 거예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 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금식도 좀 해보고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좀 보고 준비됐을 때 목사님 얘기하면 그때 넘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주부에다 담임 목사 최용섭 이름 넣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넘겨준다고 하니까 아이 목사님 준비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얼른 받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른 받아먹고 몇 개월 못하고 얼른 아이고 야 이게 담임 목사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아이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선교사나 가자. 선교사나 가자. 그리고 선교사로 제가 갔던 사람입니다.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창업의 성패는 달라집니다. 창업의 성패는. 그래서 이 창업을 위해서 늘 준비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창업 가게, 성공한 데는 가지 마라. 오히려 실패한데, 창업 실패했다는데, 창업 실패해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왜 실패했는지, 왜 안 되는지, 왜 문을 닫으려고 했는지, 어떻게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자기 도구화해라. 자기 도구화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소원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경영학과에 실패학과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실패학과. 예. 근데 실패학과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사실 저는 창업 성공학과보다 실패학과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창업에 실패할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최용섭이한테요. 성공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죠. 실패한 얘기는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실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 뭐가 필요하냐고. 성공 얘기해달라고. 아이고, 좌우지간, 아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창업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이 성패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실패한 곳을 많이 다녀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곳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는 버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현저하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요 본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아이템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이 머리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 과정이 이미 준비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보는 순간 저거 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앞 과정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남의 거 카피해서 저거 잘 된대. 저 커피숍 잘 되네. 저 옷가게 잘 되네. 저 화장품 잘 되네. 나 저거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네. 그러니까 그건 100% 망하는 거예요. 앞 과정을 7가지 얘기했던 그 전 시간에도 몇 가지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아이템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이템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근데 창업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빨리빨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시장과 경쟁자가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 경쟁자가 있어요. 내 시장이 있는 거죠. 시장과 경쟁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커피숍을 하게 된다. 커피숍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동네 커피숍이 없겠어요? 커피숍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많은 게 커피숍입니다. 한집 건너가 커피숍입니다. 네. 제가 있는 여기 오피스텔에도요. 1층, 2층, 3층까지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많아요.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요. 옆에 커피숍이 있는데 지금 커피숍 하나 또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너무 많아. 이야, 옛날에는요. 치킨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이었어요. 노래방도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쟁자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화장품을 판다. 그럼 분명히 화장품 파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데이터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이 과연 내 제품을 좋아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쓸 수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왜 팔리지 않는가입니다. 첫 번째, 왜 팔리지 않는가. 이건 아직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아직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방에 오신 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요. 순발력을 테스트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팔리지 않는가라고 한번 써보세요. 왜 팔리지 않는가. 자, 두 번째는 왜 사지 않는가. 왜 사지 않는가.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남은 시간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팔리지 않지? 자, 왜 팔리지 않는다? 왜 팔리지 않지? 왜 팔리지 않는가는 누구의 입장일까요? 소비자. 마이크 다 키시고요. 자, 판매자. 마이크 다 키시고요. 자, 왜 팔리지 않는가는 누구의 입장일까요? 상점 주인. 판매주 창업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급자의 입장입니다. 공급자. 공급자는 늘 이렇게 합니다. 왜 팔리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안 팔리는 거야? 왜 내 제품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왜 내 제품 내가 난 최고인데 왜 안 팔리는 거야? 공급자의 입장이죠. 왜 팔리지 않는가? 자, 그다음에 왜 사지 않는가는 누구의 입장일까요? 왜 사지 않는가는 누구의 입장일까요? 마이크 다 키시고요. 수요자. 그렇죠. 예. 소비자 입장이죠. 소비자는 그런 거죠. 왜 사지 않는 거야? 왜 사지 않는 거야? 왜 사지 않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죠. 어째 가격이 비싸고, 뭐 케이스가 안 좋고, 보기 안 좋고, 제품이 성능이 안 좋고. 자,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왜 팔리지 않는가? 메리트가 없어서요. 예?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서요. 효용 가치가 없어서. 예, 또 다른 분. 유행에 뒤떨어져서. 유행에 뒤떨어서. 예, 맞는 말입니다. 예, 또요. 소비자의 니드, 소비자의 예, 소비자의 니드를 못 입고. 예,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또요. 홍보가 안 돼서. 예, 또요. 예, 또요. 비싸서. 없기 때문에. 예, 비싸서. 예, 또요. 실용성이 없어서. 예, 그렇죠. 예, 또요. 가격이 비싸서. 예, 가격이 비싸서. 예, 그렇죠. 예, 또요. 안 이뻐서. 안 이뻐서. 그렇죠. 예. 이제 뭐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야, 이 강의가 원래 이렇게 하는 강의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또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게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야, 이게 뭐, 예. 우리 자립방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립방에서 2시간 동안 아주 그냥, 현란하게 아주 막 토론하고 막, 치고받고 들어오고 막 서로 밀고 들어오고 막 그러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죠. 예, 또요. 디자인과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렇죠. 예, 또요. 맛이 안 맞아서요. 음식 같은 거. 예, 또요. 그냥 싫어서. 그것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또요. 품질이 안 좋아서. 그렇죠. 예, 또요. 와이프가 사지 말라 그랬어. 정답이 뭉쳐가. 근데 충동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건 사실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실제 이미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제대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요. 말 안 하신 분들 좀 말씀 좀 하세요. 다 하셨나요? 없어졌어. 네, 다 하셨죠? 예. 이게 결과적으로 이 공급자가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공급자의 이 공급자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팔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닭다리를 치는 거죠. 왜 제품 그렇게 못 팔고 있는 거야? 왜 이번 달 매출이 이래? 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왜 사지 않는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왜 사지 않는가?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왜 사지 않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사지 않는가? 왜 사지 않죠? 내가 필요가 없어서. 예, 또요? 그걸로 못 느꼈어. 이미 한 번 네, 지나서. 예, 유행에 지나서. 또요. 예. 뭐 계속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 선부와 내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래서. 예, 좋습니다. 예, 또요?
아내가 필요한 건 구매 충동하지 아니니까. 말라고 그래가지고. 또요? 네, 또요. 예. 그렇죠. 예. 예, 또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그다음에 또요. 계속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 보게요. 예.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예,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뭐. 예. 그다음에 또요. 예. 가격 때문에. 예, 가격 때문에. 예, 또요. 뭔가 좀 비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 예. 2%가 부족해서. 2%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예, 그렇죠. 예. 또요. 시대에 뒤떨어져서 유행이 지나서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취향에 안 맞아서. 네,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이 얘기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예, 왜 사지 않는가? 예,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죠. 아까 광고 SNS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맛.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광고하면 그 식당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맛. 식당 이거 듣고 식당 가고 싶은 분. 우리 이무수 충주에 오신 대표님 가시겠다고 그러나요? 그다음에 또 믿기 어려운 맛. 이런 얘기 듣고 가시고 싶으신 분. 너무 과장. 우리 이무수 대표님 충주에. 그다음에 이것이야 진정한 맛이야. 이런데 가고 싶으신가요? 저 같으면 이런 미사 여구를 보고 절대로 그곳 가서 밥을 먹고 돈을 주질 않습니다. 너무 과장돼.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런 미사 여구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소비자들이 그러한 곳에 돈을 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광고는 너무 황홀해가지고 눈물이 날 지경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너무 황홀해가지고. 근데 어떤 광고는 보면요, 아이고 저것도 광고라고 그래, 저것도 광고. 바로 이런 거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맛, 믿기 어려운 맛. 아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창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요. 여러분 혹시 라이프 V라는 비누를 아시나요? 네. 라이프 V 모르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라이프 V 아주 유명한 비누입니다. 이 비누가 195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도 팔리고 있는 일반 명사화처럼 되어 있는 비누인데요. 이 비누는 다른 문구가 없습니다. 이 비누에는 딱 문구가 3개 붙어 있는데요. 암내는 인제 그만. 미국 사람들 그 냄새 많이 나잖아요. 암내. 예, 암내는 이제 그만. 암내는 이제 그만. 예, 이런 겁니다, 바로. 그 비누에 딱 3단어를 썼는데 1950년도부터 생산된 그 비누가 라이프 V 이 비누가 아직도 일반 명사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 명사화돼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그 복사집에 옛날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제록서 해주세요. 제록서 해주세요. 제록서 해주세요. 이 제록서가 회사 이름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회사 복사. 이름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록서 해달라고.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고유명사와. 회사가 아까 얘기했죠. 왜 팔리지 않는가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제록소라는 회사의 이름이 일반 명사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 머리 아프면 찾는 약이 무엇일까요? 타이레놀. 아스피린. 무슨 약일까요? 머리 아프면 찾는 약. 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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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이레놀은 한국 게 아니잖아요. 아, 옛날 그 뭐지? 한국 게 있잖아요. 한국 게. 겨울에. 용. 아, 개보리? 작은 팡콜. 개보린이라고 하시나요? 개보린, 두통, 생리통, 치통에는 개보린. 아, 개보린. 예, 타이레놀. 예, 개보린이 한국에서는 개보린이 일반 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머리 아픈 약 하면 개보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봉고차도 자. 그런가요? 예? 봉고차? 봉고. 그렇죠. 네. 아니 봉고차를 현대에도 이름이 있고 기아도 이름이 있고 쌍용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봉고차 주세요. 봉고차 사러 왔어요. 봉고차 사러 왔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일반 명사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사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실증기하면 그냥 퐁퐁 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죠. 우리 김 목사님 얘기 잘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이제 여기 이제 구색이 좀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이 이제.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자, 한국에 뭐 저는 요구르트 뭐 이렇게 별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요구르트만 그 나라 먹고만 이제 먹는데 한국에서는 뭐 요구르트 먹을 일이 없는데 혹시 초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반이 요구르트. 미국이나 유럽 쪽, 동남아시아 쪽은 아주 유명한 요구르트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생겨난 회사입니다. 이 사장은 함디 울루카야라는 사람이에요. 함디 울루카야, 터키 사람입니다. 터키 사람. 이 터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왔는데요. 이 터키도 이 요구르트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요구르트가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입에. 예. 그러니까 뉴욕에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네, 많이 삽니다. 미국 전 세계도 많이 살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터키인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이놈의 미국 요구르트는 말이야 냄새 나고 말이야 우리 입에 안 맞고 말이야 뭐 무슬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 이 양반이 들었어요.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함디 울카야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이 요구르트를 만든 인간들이 이 회사들은 우리들은 생각 안 하는 모양이지 우리들은 소비자 아닌 모양이지 늘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미국의 어떤 요구르트 회사도 미국에 와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때 이 함디 울루카야가 자기 가족하고 터키 사람 5명이서 초반이라는 요구르트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초반이라는 뜻은 영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초반이라는 뜻은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로 젊다라는 뜻입니다. 젊다, 초반, 예, 젊다라는 뜻인데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직원만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구르트 시장에 전 세계 요구르트 시장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2위. 지금 회사 이 규모가 한 10조 정도 돼요. 10조 정도. 네, 10조 정도 들었는데 이 초반이라는 회사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예,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태어난 배경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응? 아까 왜 사지 않는가? 왜 팔리지 않는가?
저 의사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끔 왜 팔지 않는 거야? 우리의 입맛에 맞춰주지 않는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아이 그러면 내가 터키식 요구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성장한 그런 기업이 되었는데요. 또 하나 회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자라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명품 브랜드. 옷가게 말하는 거죠. 예? 회사. 옷가게. 예, 옷가게. 그 자라잖아요, 자라. 예, 옷가게. 네, 유명한 그 브랜드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회사일까요? 이태리. 또요? 스페인. 전 세계 브랜드는 뭐 이태리에서 나오니까 이태리가 아니고 스페인 회사입니다. 스페인 회사인데요. 아만시오 오르데카가 창업주입니다. 아만시오 오르데카. 그다음에 그 부인은 로살리아 메라인데요. 이 두 부부가 1975년도에 회사를 처음에 조르바라고 지었어요. 조르바 이렇게 지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두 부부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때는 이제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이제 선술집이요. 대부분 이제 유럽식은 뭐 식당에서 포도주도 팔고 와인도 팔고 다 와인이 포도주죠. 이렇게 하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이제 조로바였어요. 회사 이름이. 근데 그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레스토랑 이름이 조로바예요. 네, 레스토랑 이름이 조로바. 자기는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가보니까 조로바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 안 되냐, 고민해서 나온 이름이 자라입니다. 자라. 네, 자라.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뭐 전 세계에 엄청난 회사가 됐는데요. 이 자라는 소비자가 연평균 17번을 방문한답니다. 연평균. 근데 1년에 이 자라는 소비자가 17번을 방문을 한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브랜드 있죠. 브랜드 많죠. 뭐 로이부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3.5회 방문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매출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 120개 국가에 한 4,0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요. 이 회사 이 두 부분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행 지난 옷은 어제 잡은 생선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행 지난 옷은 어제 잡은 생선과 같다. 옷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400개 이 마케팅 회사를 공부를 제가 다 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다르다. 이게 유명한 회사가 되고 유명한 브랜드가 된 데에는 아까 얘기했던 왜 사지 않는가라는 것을 기업의 원칙으로 두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런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구찌 아시나요? 구찌. 예.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또 이제 구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찌. 구찌는 뭐 전 세계로 유명하지요. 구찌는 뭐 지금 아마 제가 이거 이제 조사한 지가 그때 한 지가
4년 전이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4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 10조 7천억이었거든요. 10조. 예, 연 매출이요. 연 매출이 10조. 예, 10조였으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더 이제 커졌겠지요. 더 컸지. 그런데 이제 여기도 좀 위기가 좀 이렇게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CEO가 왔어요. 마르코 비자리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 회사를 혁신을 시킵니다. 이 회사를 다시 이제 회사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혁신적으로. 그런데 이때 이 비자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제품은 재고가 많이 남는 거지? 우리 제품은 왜 재고가 많이 남는 거지? 이런 그 퀘스천을 질문을 직원들한테 던졌습니다. 예, 왜 재고가 많이 남는 거야 도대체? 근데 회사가 재고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고가 많이 나면 회사가 리스크가 돈이 발생해요. 예, 유통이 안 돼. 리스크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왜 팔리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왜 재고가 많이 남는 거야? 왜 재고가 남는 이 문제를 나하고 당신들하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의 스킬을 동원을 했는데요. 이제 이 구찌가 그 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 회사가 이제 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창업을 배우고 여러분이 어떤 것도 제자들에게 이 창업 훈련을 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창업 강사들을 많이 키우면 좋은 거거든요. 창업 강사들을. 그래서 저는 이 스타트업 이 강의가 전도에도 굉장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 지금은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인데도. 그런데도 사람을 팬데믹인데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지금 이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을 수 있는 방법. 당신들 돈 벌게 해줄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현지에 있는 사람이 됐든 꼬맹이가 됐든 80대 90대 노인이 됐든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없어요.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올 리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돈 버는 강의, 당신의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는 강의, 당신의 창업을 도와주겠다는 이런 강의 한다고 하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진짜 이 팬데믹 시대의 최고의 전도에 불러오시는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미국에서 아까도 이면수 목사님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힘들으셨다고 이제 그러시던데 왜 힘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장이야. 사장. 집사인데도 교회 오면 사장 노릇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부 다 비즈니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장입니다. 사장. 전부 다 사장이에요. 전부 다. 예. 하다못해 보험하는 사람도 옛날에는 보험 아줌마 그냥 보험 해주고 하는 회사에서 수당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험 아줌마 전부 다 사장님이에요. 전부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전부 다 개인 사업자예요. 한국에 좀 말 많은 그 택배 회사 있죠? 택배 하시는 분들. 예, 택배 하시는 분 전부 다 사장님이에요. 택배 하시는 분한테요. 아저씨, 왜 물건을 이렇게 갖다 줘 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택배 사장님이에요. 전부 다 택배 사장님입니다. 지하철로 서류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류 배달해 주시는 분들, 그 양반들 심부름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사장님입니다. 예, 전부 다 사장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카드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드 배달해 주는 분. 예. 이런 분들도 전부 다 회사와 계약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장님이에요. 예를 제가 카드를 신청했는데 저한테 카드를 갖다 주는데 아이고
회사에서 카드 가져 들고 심부름권 역할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뺨때기 맞기 십상입니다. 카드 가져오신 분한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사장님 카드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사장님이에요. 너무 많아요. 가게 주인도 사모님이라며 개나 소나 다 사모님이라며.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그분들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겠다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혹 교회에서 저런 거래? 교회에서 저런 거래? 그러면 교회에서 뭐 거짓으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비즈니스를 가르쳐 주는 거, 경영을 가르쳐 주는 거, 유통을 가르쳐 주는 거, 고객 관리를 가르쳐 주는 거, 인사를 가르쳐 주고, 조직을 가르쳐 주고, 스타트업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현수막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안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네. 이 비즈니스는 진짜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류해 놓은 최고의 전도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고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각양의 PDF 파일을 먼저 보내주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참고로 해서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 얼마나 말씀 잘하세요, 말 잘하세요. 거기다 뭐 여러분들 간증도 좀 뭐 듣고 여러분이 읽었던 책 이야기도 좀 넣고. 뭐 여러분 교인들이 이 사업 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으면 그런 것도 사례도 좀 넣고 또 교인 중에 성공한 사람 있으면 그런 사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강사가 되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나 이런 애들 직업 없는 애들 강사로 키우는 거죠. 스타트업 강사로. 그러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전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스타트업 강의 시켜주고 이렇게 하나의 이게 잡이 드는 겁니다. 이게 잡이. 지금 우리 자립방에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자립방에 55명이 지금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창업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창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 방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한 15분 늦었기 때문에 창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창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몇 개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창업 전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의 관점과 사고가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내 사고 방식이, 내 생각 방식이 창업에 적합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직장 생활을 취직하기 어렵고 뭐하고 하니까 전부 다 창업을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남들이 창업한다니까 나도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런 것은 자기의 관점과 생각이 맞지 않고 창업하는 길은 한마디로 골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한데요. 골로 가는 길이 무슨 말이냐면 망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에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몇 가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은요. 더 망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요.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이런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망함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확신하고 자신감이
막 넘쳐난다는 거죠. 막, 이런 거 없어. 이건 내가 개발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막 이런 이런 너무 확신에 찬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 관점과 생각이 일치되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하고 자기 생각과 관점이 틀리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성공하기, 나의 관점과 사고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사고방식이요. 세 가지 사고방식, 세 가지 사고방식, 세 가지 사고방식인데, 첫째,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고객 중심의 사고, 고객 중심의 사고. 이 제품은 고객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제품이 고객이 좋아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팔리지 않는가? 왜 사지 않는가? 왜 사지 않는가? 이 제품은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이 이 제품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살까? 이런 고객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강사가 얘기했던 뭐 스타트업 강사가 얘기했던 누군가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설을 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도 이거 무슨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고 실제로 검증했던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설, 이런 가설 그거 하면 돼. 그 틀림없어. 그거 하면 대박 난다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설을 검증해봐야 된다는 거. 근데 대부분 그거 하면 틀림없어. 그거 해봐.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책임질게.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이런 소리 들었을 때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제품으로서 효용이 있는지,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왜, 어떻게 이런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객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과 세일즈가 뭐가 다른지 한번 우리가 또 토론도 해보려고 이제 또 그러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나는 진짜 고객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목사나 선교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왜냐하면 한국교회 청년들 30%가 한국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에서 1000만으로 1200만에서 1000만에서 800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사회학자들은 지금 전체 한국의 크리스찬이 교회에 가능할 수 있는 한 600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한 10 몇 년 만에 600만 명이 성도가 사라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도 우리 네 분이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왕이 아니었냐? 교회 목사가 왕이 아니었냐? 근데 이제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기존 성도도 그렇고 새로 오는 사람도 교회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진짜로. 성도들도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되고 새로 교회를 향해서 올 사람도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암묵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교회가 구원의 방주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했던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됐든 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기를 할 때 항상 고객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제자들이 됐든 우리의 성도들이 됐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우리 제자들 중에 사업하는 현장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뭐 신방을 갔던 방문을 갔을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장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이 제일 우선 사업하면서 제일 우선주의는 뭐예요? 이렇게 딱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주의가 제일 뭐예요? 제가 크리스찬 한테 늘 물어봅니다. 크리스찬들한테 우리 뭐 CBM 직원들이죠. 크리스찬 실업원들을 물어봅니다. 장로님 사업하면서 제일 우선주의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이죠. 오, 이거 대단하네, 장로님. 근데 하나님 이렇게 장로님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회사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물어보죠. 아니 장로님 회사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집사님 회사가 왜 이래요? 아니 뭐가 회사가 필요해가지고 나를 불러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역으로 질문을 하죠.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 양반은 그런 사람들은 고객쟁이 제일주의라는 사고방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냐, 하나님을 진짜 그 일터 그 기업이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냐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로님, 사업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고객 중심이다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참 놀랐어요, 제가요. 네, 우리 크리스찬 실업인들 보고요. 이 정도구나,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고객 중심.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은 내 사업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고객은 내 사업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이게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 안디옥 할 때도 교회가 적응이 되더라고요. 무슬림들을니까 제가 이제 전도했던 한 인원이 한 20여 명 정도 돼서 이제 교회를 같이 했는데 이 얘들을 제가 고객처럼 생각을 해주니까요. 고객처럼 생각을 해주니까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귀하게. 그러니까 따라오더라고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객은 내 사업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고객이 내 상품을 받아들여야 내 사업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고객이 내 상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 사업이 아무리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제품이 좋고 뭐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고객이 내 상품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고객 제일 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활 속에서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한테 물어보고 고객이 뭘 필요한지 이러한 훈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 개척방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며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우리가 배워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든 우리 제자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든 하나님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전 세계에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 세계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